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 필리핀이 앞으로 무려 45조 원을 투입해 중거리 미사일과 고성능 전투기 40대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필리핀 1년 국방비가 6조 5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1년 국방비의 무려 7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필리핀은 이 45조 원을 한국산 무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급하게 필리핀이 무리할 정도로 거액의 예산을 들여 국방력을 강화시키려는 이유는 최근 중국과의 충돌이 자칫하면 전쟁으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지난 6월 협상을 통해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게 하자고 약속했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무려 5차례 충돌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19일 이후 약 2주 동안 4차례 공방을 주고받는 등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 필리핀이 긴급히 도입하려는 40대 전투기 최종 후보에 KF-21이 들어갔다는 소식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더욱더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필리핀이 전투기와 함께 도입한다는 중거리 미사일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제멋대로 남의 구단선을 긋고 그 안에 인공섬을 만들어 왔는데 중거리 미사일은 이곳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중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은 더욱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4월 중국 내디지에서는 필리핀이 점점 더 오만해진다. 인도미사일 첫 필리핀 도착, 한국 미사일 도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는 정신을 차려보니 필리핀이 세계 군사강국 최고의 미사일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2022년 계약한 인도산 미사일이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2개의 발사장치, 레이더 및 지휘센터를 포함하는 3개의 발사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러시아의 브라모스에 개선된 육상 버전으로 사거리가 290km에 불과하다며 이론적으로는 바시역과 난사군도 등을 커버할 수 있지만 실제 전투 효율성은 검증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필리핀 호세 리자람에 장착된 한국산 해성 함대함 미사일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5월 남중국해에서 펼쳐진 미국 등과의 훈련에서 36km 영해 밖에 정박시킨 중국산 태역함에 해성 미사일을 발사해 완벽하게 격침시켰습니다. 이 훈련에는 필리핀 해군이 도입한 사정거리 180km 이상의 한국제 해성 대함 미사일이 처음 투입돼 엄청난 위력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이 4월 훈련에서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배치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 타이푼 중거리 화력 체계입니다. 타이푼은 최대 사거리 2500km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와 최대 사거리 460km인 신형 요격 미사일 SM-6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타이푼에서 토마호크를 쓰면 남중국해 전역은 물론 대만 해역과 중국 동남부 주요 도시를 넘어 베이징까지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을 상대로 갈등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은 타이푼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동진 중국 국방부장은 당장 이 미사일을 철수하라며 이 사안을 놓고 인내 한계가 있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이 영내 안보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행동하면 결국 자신이 지른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악담까지 퍼부었습니다. 미국은 INF에 따라 사거리 500에서 5500km인 지상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폐기했으나 러시아가 이 조약을 준수하지 않고 이스칸데르를 개발하고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이 관가 일본 등지를 공격하는 중거리 미사일을 대거 개발해 배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이 2019년 INF에서 탈퇴한 후 러시아와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만든 게 바로 타이푼입니다. 이 타이푼의 미군이 남중국해 중국에 목전을 두자 중국은 크게 발작했습니다. 푸틴도 미국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필리핀과 덴마크 등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핵 탑재가 가능한 중단거리 지상 기반 미사일을 다시 생산하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열린 연합훈련이 끝나도 계속 포대를 유지하면서 철수 지점을 공개하지 않아 사실상 영구 배치에 들어간 건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미군은 오는 9월까지 철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중국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은 시점에서 미군이 타이푼을 철수한다고 하자 지금 필리핀에서는 비상이 걸려두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필리핀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구입해서 배치할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로 한국의 천무를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수출형 천무의 사거리가 중동의 요구에 따라 500km로 늘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500km를 요격할 수 있는 천무라면
중국 본토까지는 사거리가 닿지 않겠지만 중국이 깔아놓은 스플래틀리 군도내 인공섬이 모두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천물에 배치한다면 필리핀이 유사시 이 지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천무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것을 미국이 허용해 준 것은 중동이나 러시아 지역보다 이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미국의 타이푼 체계는 미군의 무기이고 워낙 사거리가 길어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샀지만 필리핀의 자국의 예산으로 중국의 본토까지 건드리지 않는 한국산 천물을 구입해 배치한다면 이들 국가도 아무런 반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의 일부 군사 채널에서는 지난 8월 초 필리핀 12대의 K239 천무 계약을 맺고 첫 인도가 시작된다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 영상이 대거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필리핀 네티즌들은 흥분하며 천무 일부는 파가사섬에 배치되어야 한다. 한국은 오늘날 최고의 무기 중 하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기와 동일한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더 저렴하기 때문에 더 많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뉴스가 정확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 숫자가 늘어나길 바랍니다. 최소 60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12대는 한 지역만 커버가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반응했습니다. 이 영상에서 나온 소식은 루머에 가까운 추측성 정보들이었지만 필리핀 네티즌들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열망을 보이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필리핀이 중거리 미사일을 들여오자 중국은 우리가 대처할 방법은 필리핀에 없는 스텔스기 제니10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니10은 실제로 스텔스가 제대로 되지 않고 실제적인 전투력도 형편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월스바우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제니10을 비웃으며 중국인들이 카피하는 데는 능하지만 그 항공기 기술 대부분은 우리에게서 훔쳐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보유한 것들과 비교할 때 제니10은 무사할 항공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전투기 능력이 제니10의 어떠한 잠재적 위협도 대응할 수 있으며 반대로 중국 전투기는 고위험 시나리오 훈련에 대응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필리핀은 중거리 미사일 외에 중국에 대응할 수 있는 전투기 40대를 구입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최근 발표에서 현재 필리핀 공군에서 운영 중인 한국 FA-50보다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전투기를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미국 F-16이 거론되는 듯 했으나 한국산 전투기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F-16의 인기가 절정으로 치솟아 최악의 경우 주문하는 초도 물량을 6, 7년 후에나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가격도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군사정보 트위터 하크메이스는 현재 필리핀 정부는 KF-21과 라팔에 공식적인 제안서를 요청해 받았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KF-21은 앞으로 라팔과 달리 5세대 스텔스기로 진화되기 때문에 중국 스텔스기를 상대하는 필리핀은 KF-21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F-50을 도입해 이미 큰 성과를 맛본 필리핀은 아무래도 한국산 KF-21로 기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 중국 네티즌에서는 제니10이 살아납니다. 필리핀 한국산 KF-21 스텔스기 구매를 준비하고 있는데 교훈을 주어야 한다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에서 필리핀 공군이 KF-21을 확보하게 되면 파급력이 있을 것이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에게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전투 반경은 1200km에 달해 중국의 섬과 난서군대 암초에 도달할 수 있는 전투 반경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해역의 90% 영유권을 무리하게 주장하다가 국제법정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무기는 중국의 국제법을 따르게 할 도구가 될 예정입니다. 튀르키 항공우주산업이 인도네시아 반둥에 지사를 열면서 형제를 자랑하는 이 무슬림 국가의 5세대 칸스테스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협력이 곧 공식화될 것이라는 추측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의 튀르키 칸을 만드는 튀르키 항공우주산업의 지사를 열면서 양국 관계자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튀르키에서는 과거 이슬람 형제국 인도네시아가 자신들을 두고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T-50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손을 잡으며 자국의 칸을 구매할 수는 있을 것이라면서 KF-21보다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갖춘 대형 항공기라고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칸은 초도 비행을 했지만 아직 엔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껍데기로 보고 있는데 네티즌들은 인도네시아와 튀르키예의 우스꽝스러운 콜라보가 벌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기술을 달라고 하는데 튀르키예는 줄 기술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칸이 향후 동남아 등지에서 중급 전투기 시장을 놓고 한국의 KF-21과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F-21은 미국 F-18에서 사용되어 이미 검증된 F-414 엔진으로 개발되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허락받지 않고 F-16에 F-110 엔진을 사용해 튀르키예는 앞으로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 넣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엔진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시 설계하고 시험해야 합니다. 과거 K2 전체를 도입할 때도 자신들의 엔진을 만들어 넣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결국 실패하고 수입했는데 항공기 엔진은 이것과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칸이 완성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정보를 주로 올리는 하크메이스는 29일 KF-21에 대한 게시물을 올리면서 인도네시아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인도네시아가 여전히 KF-21과 협력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항상 예라고 대답했다고 했습니다. KF-21은 개발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예산 할당, 인력, 기술, 미래 계획이 거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은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IF-X 프로젝트를 비관적으로 만든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무기 프로젝트, 예산 할당 및 일관되지 않은 정치적 의지 문제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을 내지 않는 인내 행태를 보고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소식은 KF-21 프로젝트가 대형 함선, 대형 잠수함, 전략미사일, 센서, 군용 반도체, 군용 위성 프로젝트와 같은 국가 수준의 R&D 및 예산이 있기 때문에 다른 전투기만큼 어렵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오 한국 정부가 오랫동안 약속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재밌는 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불해야 할 최종 금액이 한국 정부에 의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받을 예정이었던 KF-21 시제기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가면 인도네시아는 원래 받을 예정이었던 블록 1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할 이유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블록 2를 구매하려 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 데이터와 카이의 의도를 고려하면 IF-X의 운명이 매우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카이는 중동 국가 및 말레이시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KF-21은 공대공 미사일 시험을 포함한 모든 극한의 비행 시험을 통과했고 강력한 컴퓨팅 시스템과 센서를 갖춘 고도로 발전된 디지털한 전투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최근 한 트위터에 KF-21의 조종석이 소개되었는데 한국 KF-21 조종석은 오른쪽 스틱이 있는 디지털화된 디스플레이를 특징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광경은 한국이 이 항공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상당량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카이가 스마트 팩토리에서 KF-21을 조립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로봇이 만드는 장면을 보고 한국은 가히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지치지 않고 정확도 높은 로봇이 엔지니어들과 함께 KF-21을 만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당초 KF-21을 인도네시아와 공동 개발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있어서 유리한 입지를 가지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적게 내고 이후 협력까지 불분명해졌지만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 벌써부터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KF-21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말썽만 피우는 인도네시아가 전혀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지난 24일 말레이시아 고위 관리들이 한국의 카이와 하나를 방문해 무기 거래를 제대로 논의할 예정인데 여기서 KF-21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는 러시아의 수호이 57과 KF-21을 견주고 있는데 KF-21을 선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KF-21이 사우디, UAE와 함께 6세대 개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가운데 지금 블록 1에 이어 블록 2의 개발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총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국방비 예산 중에 KF-21 본격 양산에 1조 1495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올해 2천억 원에서 내년에는 무려 400% 가까이 증액하여 KF-21을 본격 양산하는데 투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KF-21 블록 1은 공대지 미사일을 제외하고 공대공 무장이 장착 가능한 상태에서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 공군의 최전방 기지 중 하나인 강릉기지에 배치해 북한의 공중도발의 초기 대응 역할을 맡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5일 KF-21 보라매가 다음 달부터 기존 경남 사천 공군 제3훈련 비행단 외에 충남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 비행단에서도 시험비행 임무를 수행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곳의 KF-21 시제기 6대 중 1대 이상과 개발 인력 100여 명이 9월 초부터 주둔하면서 무장 실사격 등 각종 성능을 검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산에는 사격장 섬이 있어서 공대지 훈련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드디어 KF-21의 공대지 실사격 시험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초 2026년에 공대공만 가능한 블록1 개발을 마치고 실전 배치하며 2028년에야 공대지가 가능한 블록2가 완성된다고 했지만 블록2의 개발이 이 속도라면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KF-21 블록1, 2를 빠르게 마무리하고 스텔스 기능과 유무인 전투 비행체계를 장착하는 3단계를 거쳐 마지막 4단계에서 스텔스 기능을 최대로 갖추고 전투기 조종에도 AI를 적용하는 6세대 전투기로 진화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유인 전투기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로열 윙맨 무인 전투기도 개발 중인데 최근 크기가 당초 크기의 3분의 1 정도가 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5월 로열 윙맨 컨셉을 공개하자 전문가들은 이것이 프로토타입이 아니냐고 의심했지만 현재 개발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무인 전투기 연기할 공중발사 효과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앞으로 로열 윙맨을 다시 세분화해서 매우 작고 훨씬 가격이 저렴한 다목적 소형 무인기와 전투기급 무장 탑재가 가능한 무인 전투기를 구별하여 KF-21 보라매와 합동작전을 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블록 1, 2가 끝나고 블록 3는 스텔스기 5세대, 블록 4에 가서는 완전한 스텔스기와 AI를 접목한 6세대를 만든다고 했지만 지금 순차적인 개발이 아니라 4.5세대를 만들면서 5세대, 6세대까지 동시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속도에 미국과 유럽은 물론 전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인도네시아가 KF-21에서 쫓겨나 튀르키예와 5세대 칸을 함께 만드는 사이 한국의 KF-21 6세대 편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UAE가 프랑스의 라팔 80대 주문을 취소했다. 지난주 프랑스 당국이 텔레그램의 창업자 파벨 두로프를 체포하자 UAE가 프랑스와의 200억 달러, 한화로 약 27조 원 규모의 라팔 거래를 취소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두로프의 구금으로 인해 아랍에미리트와 프랑스 간의 군사기술 협력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UAE가 두로프에 대한 영사 접근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었고 유럽과 중동 방산업계를 술렁이게 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이런 보도와 주장을 가짜 뉴스라며 일부 프랑스 기자는 친러시아 블로거들이 허위 정보 캠페인에 일환으로 영상을 게시하고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이 보도가 일견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킴닷컴이라는 한 사용자는 X에 프랑스 정부는 파벨 두로프 체포로 170억 달러를 잃었습니다. 유엔은 라팔 전투기 80대를 구매하는 거래를 동결했고 파벨 두로프의 체포는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파벨은 UAE 시민이며 함다날 막튼 부총리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의 부인에도 많은 네티즌들은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엔은 2021년 12월 프랑스에게 라팔 80대를 구매하기 위한 역사적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전투기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UAE의 통큰 결단은 즉흥적인 성향이 강했습니다. 2000년대 들어 이란은 후티 반군 이란 대리 세력으로 사우디와 UAE를 압박했습니다. 사우디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예멘의 위협에도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갑자기 러시아 수호이 35 50대 도입을 발표하자 사우디와 UAE는 초긴장 상태가 되면서 이란의 공군력을 압도할 수 있는 최신 전투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UAE는 최신 전투기를 사기 위해 중동 국가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이스라엘과 외교관계를 맺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게 F-35A 50대 판매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에 와서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중단하라는 여러가지 까다로운 추가 요건을 받으면서 UAE는 분노했습니다. 결국 F-35를 포기하고 중국제 고등훈련기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프랑스에게 라팔 80대를 바로 계약해버렸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UAE가 사려고 했던 건 분명히 5세대 스텔스 전투기였습니다. 이란이 곧 도입한다는 수호이 35를 압도하려면 5세대 전투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UAE 라팔 구매는 중동에서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여러 국가들은 전투기를 인수하기 위해 일직선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라팔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이 라팔 100대를 구매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라팔을 계약하거나 구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8월 14일 프랑스 북동부 메르테 모제 지역에서 라팔 전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폭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9년 지중해에서 훈련을 마치고 항공모함 샤르 드골로 돌아오다가 라팔 2대가 충돌해 동반 추락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공군은 2021년 라팔 전투기가 적어도 비행 훈련 중 전원 케이블과 충돌해 심각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최근 라팔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UAE의 라팔 계약 80대 취소는 루머라는 주장에도 많은 이들은 설득력이 있는 말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UAE는 지금 한국과 KF-11 공동개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UAE와 사우디는 처음부터 오래된 4세대 전투기 라팔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5세대, 더 나아가 6세대 전투기를 사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라팔이 지금 많이 팔리고 있지만 치명적인 약점은 40년 전인 1980년대에 개발이 시작되었고 너무도 늦게 완성되어 라팔은 굉장히 낡은 개념의 전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비싼 가격인데 라팔은 카타르에 대당 무려 3,800억 원에 팔렸는데 F-35에 비해서도 턱없이 높은 가격이며 F-35에 비해 한 세대 뒤처진 전투기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이없는 가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오랜 전투기를 사는데 큰 돈을 쓰고 싶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UAE가 라팔 80대 도입을 취소했다는 게 루머라고 해도 프랑스가 주장하는 UAE가 추가로 구매한다거나 사우디가 100대를 살 거라는 주장은 절대 이뤄질 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빨리 KF-21 개발을 완성하고 양산에 들어갈지 몰랐고 5세대, 6세대로 진화시키는 계획까지 빠르게 진전시킬지 몰랐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UAE와 사우디는 가장 믿을만한 방산 파트너 한국에게 앞으로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개발해서 도입하려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개발해 9세대 기념을 기반으로 만든 라팔과 이제 막 개발해 4.5세대로 시작했지만 벌써부터 6세대로 진화의 계획을 세우는 KF-21이 비교했을 때 월등해 보였을 것입니다. 사우디는 스텔스기를 도입하려고 러시아 수호이 75 체크메이트에 관심을 가졌지만 전쟁으로 물 건너가고 유럽이 진행하는 6세대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개발 사업 FCAS는 그동안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여러 번 한 독일이 있어 포기하고 영국, 일본,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GCAP는 일본의 반대로 참가가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우디와 UAE는 한국의 5세대 스텔스기 KF-21 블록3와 함께 무인 전투기 체계를 연동한 6세대급 전투기 공동개발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UAE의 획기적인 6세대 전투기 개념 계획을 제시했다고 했습니다. KF-21을 바탕으로 개발 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것인데 블록3 단계의 성능 개량을 통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하고 6세대인 유무인 복합 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항공의 가오리 X1을 이용해 무인 편대기와 스텔스 무인 정찰기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우디와 UAE는 한국과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에 거액의 돈을 쓸 이유가 또 있다고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오랜 기간 중동 패권을 놓고 경쟁 중인데 우주를 미래 대결의 장으로 보고 지역의 우주기를 선점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우디에 자체 연구 개발한 위성들을 역제안했습니다. 카이가 사우디에 내놓은 위성은 500kg급 차세대 중형 위성으로 차세대 중형 위성은 카이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10년 전부터 연구 개발해 1호기부터 5호기까지 양산 중인 기체입니다. 카이 고위 관계자는 카이는 사우디의 지금의 차세대 중형 위성에 대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한 성능 개량형 공동 연구 개발안을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최근까지 가격과 대수 등 계약 규모와 방식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공 계약이 체결되면 카이는 항공에 이어 해외 우주시장 첫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쓰게 됩니다. 사우디는 KF-21 6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을 시도하면서 사우디와 전투기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이동통신 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 연구 개발을 한국과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우디는 현재 우리 국군의 425 정찰 위성 확보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카이는 사우디에게 앞으로 위성 약 200기를 판매한다는 목표입니다. 위성 1기당 단가는 수백억 원으로 추산되는데 단순 계산 시 금액은 수조 원에 달합니다. 카이는 단순히 전투기만 파는 것이 아니라 차세대 위성까지 함께 팔고 있는데 이번에 FA-50을 사간 페루에게도 중형 위성을 협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KF-21을 사우디, UAE 등 중동 국가들과 공동개발을 통해 가장 빠르게 6세대로 진화시키고 여기에 차세대 네트워크 6세대 통신기술이 적용된 군용 위성까지 개발해 판매하려는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